박진수, 네 글은 비류하다. 이번에도 낙방이다. 시관의 차가운 한마디가 떨어지기 무섭게 진수는 시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10번째 낙방이었습니다. 남산골 초가로 돌아온 진수는 텅 빈 쌀독을 두드리다 끝내 마루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둑한 문틈 사이로 누더기를 걸친 거지 소녀가 기어들어왔습니다. 소녀는 진수의 답안 초고를 훔쳐보더니 눈을 번뜩였습니다. 선비님, 이 글자가 틀렸는데요. 진수는 헛숨을 삼켰습니다. 혀끝에 마른 피맛이 맴돌았고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거지 아이가 감히 과거 답안을 논하다니. 하지만 아이가 짚어낸 그 한 획은 너무도 정확해 진수의 목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크고 작은 경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빌겠습니다. 사르래는 늦가을 바람이 남산골 초가촌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조선 후기 매관매직이 성하고 과거 부정이 거리에 소문이 된 시절이었지요. 글 잘하는 자보다 돈 많은 자가 웃는 세상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독자였습니다. 10년째 낙방을 거듭하며 남산골 허름한 초가에서 홀로 버텨왔지요. 35 나이에 손끝에는 굳은 살만 박혔고 눈 아래에는 굴주림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진수는 굴주림을 달래려 물 한 사발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허기진 속이 꾸르르 울렸습니다. 백가죽이 등허리에 달라붙는 듯했지요. 진수는 치아로 입술 안쪽을 질끈 씹었습니다. 비릿한 피가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부엌 구석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소녀가 말없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사이로 드러난 팔뚝이 뼈만 앙상했습니다. 내 인연 어찌 남의 집에 들어왔느냐? 소녀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답안 초고를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사람들 사이에서 꼬마기라 불리는 아이였습니다. 장터 어귀를 떠돌며 구걸하던 거지 아이였지요. 꼬마기는 초고를 빼앗듯 펴더니 부엌 구석에 굴러다니던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곤 한 획을 고쳐 그려 보였습니다. 선비님, 여긴 글맛이 죽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뜻이 살아야 임금님이 보십니다. 죽은 글은 아무도 읽지 않습니다. 진수는 발끈하려 했습니다. 거지 아이가 감히 과거 문장을 논하다니. 하지만 아이가 고친 그 획을 보는 순간 진수의 입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시관들이 좋아하는 상투적인 문장이 아니라 임금의 눈길을 사로잡을 살아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진수는 거지 소녀의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때에 찌든 얼굴 속에서 유독 눈빛만이 맑게 빛나고 있었지요. 진수는 꼬마기를 내쫓으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문득 장터에서 보았던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어 떨던 아이, 어른들에게 쫓기며 진흙탕에 나뒹굴던 작은 몸뚱이, 진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집은 가난하나 사람 하나 굶겨 죽일 집은 아니니라.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나뭇가지처럼 딱딱해졌지요. 꼬마기는 고개를 들어 진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녕 저를 들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닥치고 앉거라. 진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마른 나물 한 줌을 꺼내왔습니다. 물에 불려 죽을 수면 두 사람이 겨우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꼬마기는 떨리는 손으로 나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음은 삼켰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멀건 나물죽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술 뜨고 한술 건네며 말없이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지요. 그날 이후로 꼬마기는 진수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진수의 종이 위에 조심스레 글줄을 새로 세워 주었고 진수는
아이에게 묵은 한학의 기초를 다시 짚어 주었습니다. 꼬마기가 외우듯 읊는 문장 속에는 낯익은 기품이 스쳤습니다. 마치 오래전 대가의 강론을 듣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진수는 마음속으로만 맹세했습니다. 이번엔 뇌물 없이 실력으로만 문을 두드리겠노라. 설령 또다시 낙방하더라도 지조만은 꺾지 않겠노라. 그날 저녁 꼬마기는 초가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매듭끈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선비님, 이건 제 복주머니에 있던 끈입니다. 여기 걸어두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지요. 진수는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매듭끈이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초가의 아궁이에 불이 꺼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장작을 살 돈이 없었지요. 진수와 꼬마기는 줄임배를 움켜쥔 채 이불 한 장을 나눠 덮고 버텼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손끝은 고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살인문이 걷어차이며 열렸습니다. 박선비, 빚을 갚으시오. 빚쟁이였습니다. 험상궂은 사내가 마당으로 들이닥쳤지요. 뒤따라 들어온 하인 둘이 팔짱을 끼고 버티고 섰습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이번 과거만 치르면 반드시 갚겠소. 10년째 같은 소리요. 귀에 딱지가 않겠소. 사내가 코웃음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어젖히더니 텅 빈 솥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물때만 끼어있는 솥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없구먼. 사내는 혀를 차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팔만한 것이라곤 낡은 벼루와 헌 책 몇 권뿐이었지요. 다음 달까지 갚지 못하면 이 집을 넘기시오. 알아듣겠소. 사내가 떠나고 진수는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요. 그때 꼬마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님, 제가 장터에 나가 품을 팔겠습니다. 안 된다. 내가 무슨 품을 판단 말이냐. 굶어 죽으면 과거도 못 치릅니다. 저는 어차피 장터에서 살아온 몸입니다. 진수는 아이를 말리려 했으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 밥이 되기까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옳았지요. 다음 날 꼬마기는 장터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물건을 나르고 허드레시를 도우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쌀 한 돼 살 돈을 모으는데 닷새가 걸렸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어귀에서 무당 겸 전복 노파가 꼬마기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리 오너라, 아이야. 노파는 허리가 굽고 눈이 흐릿했지만 꼬마기를 보는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꼬마기가 다가가자 노파는 아이의 손을 덥석 잡았지요. 손금을 훑던 노파의 주름진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것 참 희한한 손금이로구나.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파는 한참 동안 손금을 들여다보더니 소름 돋는 소리를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글줄이 아니라 나라의 운을 등에 적구나. 범상치 않은 핏줄이야. 꼬마기는 손을 빼며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노파는 씩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산골의 선비와 함께 산다며 그 선비를 데려오너라. 사주를 봐주마. 돈은 안 받을 테니. 며칠 후 진수는 꼬마기의 성화에 못 이겨 장터로 나왔습니다. 노파는 진수의 손금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에 빠진 그리 불로 다시 산다. 무슨 뜻이요? 글자 그대로요. 죽은 그리 불 속에서 되살아날 것이요. 노파는 대답 대신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진수는 웃어 넘기려 했으나 그 말이 마음 한복판에 깊이 박혔습니다. 물에 빠진 글이라. 불로 살아난다라. 대체 무슨 뜻일까?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남산골 초가촌에는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칼날처럼 매달렸고 땅은 얼어붙어 걸을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지요. 바람이 불 때마다 초가 지붕의 짚이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장터에서 헌종이를 주워왔습니다. 찢기고 구겨진 종이었지만
글씨를 연습하기에는 충분했지요. 꼬마귀는 그 종이 위에 붓글씨를 따랐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획마다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이라고 해봤자 멀건 쌀에 나물을 넣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었지만 두 사람은 오순도순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화롯불에 손을 쬐며 후룰죽을 불어 먹었지요. 진수는 자신의 국그릇에 있는 건더기를 떠서 꼬마귀의 그릇에 덜어 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그래야 힘이 나지. 선비님도 드셔야지요. 글 쓰시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 어른은 하루쯤 굶어도 버틴다. 꼬마귀는 고개를 숙여 죽을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아이의 볼을 스쳤지요. 눈가가 살짝 굵어졌지만 아이는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쌀독을 걱정해야 하는 고단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초가 안에는 작은 온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어렸습니다. 꼬마귀는 새벽마다 진수의 붓을 깨끗이 닦아 놓았습니다. 먹물이 굳지 않도록 정성껏 손질했지요. 진수는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빗겨주며 헝겊끈으로 정갈이 묶어 주었습니다. 큰 사건 없이도 서로의 존재가 하루의 버팀목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밤 진수는 등잔 아래에서 꼬마귀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때에 찌든 볼이었지만 편안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는 걸까요? 진수는 이불을 여며주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너를 굶기지 않겠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진수가 꼬마귀에게 사서삼경의 구절을 물었습니다. 단순한 암기 확인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질문을 가로챘습니다. 선비님, 그 구절의 뜻은 이러합니다. 꼬마귀는 마치 오래전 대제학이 강론하듯 조목조목 답을 풀어냈습니다. 문맥을 짚고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날에 적용할 방도까지 논했지요. 진수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뚝뚝 흘렀습니다. 옷깃이 축축하게 달라붙었지요. 손바닥이 미끄러워 붓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아느냐? 대체 누구에게 배웠느냐? 꼬마귀는 잠시 망설이다 속에서 낡은 서책 조각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지만 필체만은 또렷했습니다. 귀퉁이가 불에 그을린 흔적이 있었지요. 아버지가 남기신 것입니다. 아버지라니? 꼬마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글을 잘 쓰셨습니다.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셨지요. 하지만 나쁜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그 충격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셨고요. 진수는 서책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문장의 결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글이었으되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비책에 가까웠지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자가 조선에 몇이나 될까? 진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대체 누구시더냐? 꼬마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진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책 조각을 품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남산골에도 봄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얼었던 땅이 녹고 처마 끝 고드름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비들의 얼굴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의 시관이 이조판서 조대감이라는 소식이 한양에 퍼졌기 때문이었지요. 조대감이 시관이라면 끝이다. 돈 없으면 글이 있어도 소용없다. 은자 50냥은 있어야 문턱이라도 밟지. 탄식이 밤마다 초가촌을 맴돌았습니다. 선비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떤 이는 과거를 포기하겠다며 짐을 쌌고
어떤 이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러 떠났습니다. 어느 날 진수에게도 은근한 전갈이 왔습니다. 낯선 사내가 초가 앞에 나타나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비단 도포를 걸친 것으로 보아 조 대감의 심부름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박선비,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소. 무슨 소식이요? 조 대감께서 선비의 글재주를 들으셨소. 정성만 보이면 길이 열릴 것이요. 정성이라 함은 은자 30냥이면 충분하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소. 진수는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속이 뒤틀렸지요. 나는 뇌물 따위 바치지 않소. 10년째 낙방한 주제에 지조를 논하시오. 웃기는 소리. 현실을 보시오. 박선비. 사내는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살인문을 걸어 잠그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그때 꼬마기가 다가와 진수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선비님, 저 사내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알고 있다. 뇌물을 바치면 급제해도 부끄러운 급제입니다. 선비님의 글은 뇌물 없이도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진수는 꼬마기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등잔불이 일렁이고 있었지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조 대감의 사람과 마주했습니다. 장터 어귀의 주막이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안주가 그득했습니다. 진수는 문턱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어서 오시오. 박선비, 앉으시오. 사내는 술잔을 기울이며 느긋하게 말했지요. 다시 한번 권하러 왔소. 정성만 보이면 낙방이란 말도 사라질 것이오. 10년의 서름을 한 방에 풀 수 있소. 진수는 목구멍이 모래처럼 거칠어졌습니다. 침도 삼키기 어려웠지요. 손에는 어머니가 남기신 은비녀를 판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지요. 이것만 내면 급제할 수 있다는 말이오? 그렇소. 조 대감께서 직접 눈여겨보실 것이오. 낙방은 없소.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의 낙방, 굶주림, 빚쟁이의 독촉, 모든 것이 이 돈주머니 하나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은비녀를 팔면 은자 30냥에 조금 못 미쳤지만 사정을 말하면 받아줄 수도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그때 창밖에서 꼬마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져가시오. 진수는 돈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내가 주머니를 열자 동전 몇 입만 굴러 나왔지요. 텅 빈 주머니였습니다. 애초에 뇌물을 바칠 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전부요? 전부요. 빈털터리 주제에 허세를 부리시오? 웃기는군.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진수는 주막 바닥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꼬마기가 다가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비님, 잘하셨습니다. 선비님의 글은 반드시 빛날 것입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초가 지붕 위에 떠 있었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희뿌옇게 밝혔습니다. 꼬마기는 잠결에 사약과 서책을 중얼거리다 울컥 기침을 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진수가 아이를 흔들어 깨우자 꼬마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으냐? 가위에 눌렸느냐? 예,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날 꿈을요. 진수는 다그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아이의 등을 쓸어 주었지요. 한참 후 꼬마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저희 본명은 이서연입니다. 이서연이라. 예, 꼬마기는 장터에서 불리던 이름일 뿐입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는 대제학을 지내셨습니다. 근로는 조선에서 딸을 자가 없다 하셨지요. 하지만 영모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셨습니다. 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천재 대제학, 이 공이 내 아버지란 말이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아버지의 유혈은 저뿐입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일가 친척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지요. 저만 살아남아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서책 조각은 아버지의 문장이 제 머릿속에 통째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외우게 하셨지요. 그래서 선비님의 글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거지 소녀의 정체가 죽은 대제학의 핏줄이라니. 서연은 품에서 서책 조각을 꺼내 진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글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비책이지요. 누군가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초승달마저 구름에 가려 사위가 칠흑처럼 어두웠지요. 바람 소리만 스산하게 울렸습니다. 갑자기 초가 지붕이 덜컥이며 흔들렸습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자검은 그림자들이 살인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서책을 내놓아라. 조 대감의 하수인들이었습니다. 험상궂은 산의 내시 횃불을 들고 초가 안을 뒤졌지요. 불빛이 일렁이며 벽에 그림자가 춤을 추었습니다. 진수는 찬바람이 폐로 들이꽂히는 듯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헛기침에 눈앞이 하얘졌지요. 하지만 몸을 일으켜 서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비켜라 선비. 우리는 서책만 찾으면 된다. 사내 하나가 진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진수는 사내의 손목을 움켜쥐었지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닥쳐. 사내가 진수를 밀쳤습니다. 진수는 마루 아래로 나뒹굴었지요. 등이 땅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수인들이 서연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책 조각이 없다. 서연은 이미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뒷문을 빠져나가며 종이 쪼가리를 입속에 숨겼지요. 그를 삼키듯 꿀꺽 삼켰습니다. 전연을 잡아라. 하수인들이 서연을 뒤쫓았습니다. 횃불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요. 진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도망쳐라. 절대 잡히지 마라. 어둠 속으로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진수는 무릎이 꺾여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횃불에 그을린 초가 지붕 아래 차가운 바람만이 휘몰아쳤지요.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 공허했습니다. 하수인 하나가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는 마당에 쪼그려 앉은 진수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불쌍하기도 하지. 10년째 낙방에 이제는 거지. 아이 하나 지키지도 못하다니.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지. 박홍의 아들이라서 더 못 봐준다. 진수의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가 저절로 맞부딪혀 딱딱 소리가 났지요. 박홍이라니 아버지를 얻지 않으냐? 모를 리가 있겠느냐. 조 대감께서 직접 손보신 자가 아니더냐. 진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불끈 돋았지요. 무슨 소리냐? 똑바로 말하라. 사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아비가 과거 부정을 들춰내려 하지 않았더냐. 상소를 올리려 했지. 조 대감께서 그 입을 막으셨다. 뇌물수수 증거를 조작해 역적으로 몰았지. 덕분에 박홍은 삭탈관직에 유배까지 갔다가 몰락하고 내 놈은 10년째 낙방이다. 진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저 거지 아이의 아비도 마찬가지다. 대제학이 조 대감의 비리를 상소하려 하자 영모로 몰아사약을 내렸지. 같은 수법이야. 진수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몰락, 서연 아버지의 죽음, 모든 것이 조 대감의 소나귀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불덩이가 타오르는 듯했지요. 이 싸움은 시험 한 번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진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반드시 조 대감을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서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해가 기울어도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진수는 남산골 골목을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터를 뒤지고 주막을 살피고 어두운 뒷골목까지 헤맸지요. 사람들을 붙잡고 물었지만 아무도 아이를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아이만은 무사해야 한다. 진수는 되뇌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다 사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끝내 진수는 남산골 어귀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지만 감각이 사라졌지요. 목젖이 떨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밑에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피 묻은 헝겊근 하나였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초가 뒤편 느티나무에 걸어두었던 그 매듭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복주머니에서 꺼내 소원을 빌던 바로 그 끈이었지요. 서연아, 진수는 헝겊끈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지요. 이 아이마저 잃으면 무엇을 위해 글을 쓴단 말입니까? 차가운 바람이 진수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똥이 트기 전 하늘이 검푸르게 물들어 있었지요. 별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진수가 초가에 돌아오자 마루 끝에 작은 그림자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서연아, 서연이었습니다. 아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떨고 있었지요. 옷이 찢겨 있었고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선비님, 살아 돌아왔습니다. 진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이 떨리고 있었지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쳤구나. 어디가 아프냐? 누가 이랬느냐? 괜찮습니다. 도망치다 넘어진 것뿐입니다. 그보다 선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답안에 죽을 사자를 쓰면 저들이 좋아합니다. 뇌물을 바친 자들의 글에는 모두 죽을 사자가 들어있지요. 시관이 알아보기 쉽게요. 그래서, 하지만 임금님께 보일 글은 살활자여야 합니다. 죽은 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글을 쓰십시오. 진수는 혀끝을 깨물어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지요. 살활이라. 예, 아버지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고요.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웃음과 낙방을 각오하더라도 서연이 고쳐준 그 한 획을 마음에 새기리라. 진수는 붓을 챙겨 들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시험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비가 앉아 붓을 들고 있었지요. 긴장감이 공기 속에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진수는 답안지 위에 붓을 놀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서연이 일러준 대로 살활자를 또렷이 새겼습니다. 글줄 하나하나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채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조 대감은 답안지를 훑다가 진수의 글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졌지요. 이 자의 글을 낙방시켜라. 시관 하나가 붓을 들어 낙방표를 그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낯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전으로 올라간 답안지 한 장을 임금이 직접 펼쳤지요. 임금은 문체를 읽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이 글은 내 죽은 벗의 숨결이다. 조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전하, 그것은 미천한 자의 글일 뿐입니다. 살펴볼 가치도 없사옵니다. 닥쳐라. 임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시험장이 얼음처럼 굳어졌지요. 이 문체,
이 결, 이 기품, 대제하, 이 공의 필법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찌하여 죽은 자의 글이 살아 돌아왔느냐. 물에 빠진 글이 불로 다시 살아났구나. 시험장이 술렁였습니다. 선비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임금은 답안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지요. 소인 박진수이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를 장원으로 삼으라. 세상 그 어떤 뇌물이 이 한마디보다 달콤할 수 있을까요? 진수는 전율이 온몸을 휘감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동공이 흔들리며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임금은 조 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대제하, 이 공은 내 벗이었다. 어린 시절 함께 글을 배우고 뜻을 나눈 벗이었느니라. 그자가 역모를 꾸몄다 하여 사약을 내렸으나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 대감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지요. 전하, 소인은 아는 바가 없사옵니다. 무고하옵니다. 입을 다물라. 그 입으로 몇 사람을 죽였느냐. 임금은 진수를 불렀습니다. 내가 어찌 이 공의 문체를 익혔느냐? 사실대로 아뢰라. 진수는 가슴이 뜨겁게 차올라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등에 돋은 소름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어깨가 푹 꺼졌지요.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이 공의 유혈이 살아있사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진수는 서연의 본명을 어전에서 밝혔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이 공의 외동딸이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아비의 문장이 통째로 남아 있사옵니다. 소인의 글은 그 아이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를 당장 데려오라. 며칠 후 서연이 어전에 섰습니다. 누더기 대신 정갈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서책 내용을 읊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비책이 펼쳐졌지요. 임금은 눈시울을 붉히며 들었습니다. 과연 내 벗의 딸이로구나. 임금은 조 대감의 부정을 국문하게 했습니다. 과거 답안 매매와 당파 장난이 모두 드러났지요. 조 대감은 벼슬이 벗겨지고 사람들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봄이 왔습니다. 남산골에 따스한 바람이 불었지요. 얼었던 개울이 녹아 졸졸 흘렀고 버드나무에 연두빛 새순이 돋았습니다. 진수는 장원급제로 가문의 이름을 다시 세웠습니다. 임금이 벼슬을 내렸지만 진수는 조정의 달콤한 자리만 좇지 않았지요. 진수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대제하게 서책을 정리하고 억울하게 몰린 이들의 사정을 적어 올릴 준비를 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를 뭐라고 부르시건가요? 서연아,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당당히 부르마.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음을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제멋대로 올라갔지요. 남산골 선비들은 더는 돈이 다 비라 중얼거리지 못했습니다. 초가 앞을 지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박 선비가 뇌물 없이 장원을 했다더라. 글이 살아있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속삭임이 골목마다 퍼졌습니다. 조 대감의 저택에는 가산정몰이라는 관아에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텅 빈 대문 앞에는 낙엽만 뒹굴었지요. 한때 권세를 휘두르던 곳이 폐가처럼 썰렁했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연기처럼 흩어지고 없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남산골 초가 자리에 작은 서당이 섰습니다. 초가 대신 기와 지붕이 올라갔고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진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글은 남을 밟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등불이니라. 죽을 사자가 아니라 살활자를 쓰는 것이 참된 선비의 길이니라. 서연은 아버지의 문장을 더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드러낸 채 새 글을 지었지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글을 썼습니다. 바람의 종이 소리가 나직이 흔들리고 기와 아래에서
묵향이 길게 번졌습니다. 느티나무 아래에는 여전히 작은 매듭근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부끼며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요. 옛말에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진수가 굶주린 거지 아이를 거두지 않았다면 장원급제도 진실의 회복도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 나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손이 가장 큰 운명을 바꾸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